조립이나 잘하는 나라가 감히 핵융합을? Are you kidding me? 프랑스 국방연구소장의 한마디에 회의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완전히 배제됐고 미국, 일본, 프랑스 3개국만이 인공태양을 독점 합의하였습니다. 과거 최대 3만 명의 과학자가 투입됐지만 프로젝트는 연이어 실패하고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10년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때도 안 되겠지만 한국을 비아냥거리며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상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던 겁니다. 독일 엔지니어는 긴급 보고서에 한국 초전도 자석 없이는 일정 진행 불가능이라 명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구소장이 작성한 한국 배제 보고서가 프로젝트 붕괴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만했던 유럽 전략가는 왜 한국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1998년 가을 파리 외곽의 한 회의실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물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앙리 르블랑. 당시 61살이었던 저는 프랑스 국방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분석관이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유럽과 미국이 민감한 결정을 내릴 때 제 보고서를 참고했죠.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면 석유는 과거가 됩니다. 태양을 지구에 담는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의미했죠. 마이클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참여 희망국 명단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예상 가능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낯선 이름이 하나 더 있었죠. 대한민국. 저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니. 물론 그들의 제조업 성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죠. 하지만 핵융합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기술을 제시했나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참여 의사만 타진한 상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자리를 원하는 거라고. 강대국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핵융합 국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전략적 리스크 분석. 저는 한국을 3번째 항목에 배치했습니다. 기술 검증 미비, 선행 연구 부족, 정치적 변수 과다. 하나하나 근거를 적어 내려갔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 있으며 핵심 프로젝트 참여는 시기상조로 판단됨. 관찰자 지위를 제한하되 정회원 자격은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임.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제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런 분석을 해왔고 틀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틀 후 제 보고서는 비공식 회람 문서로 배포됐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앙리,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정확하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을 적었을 뿐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한국은 아직 이르죠. 그렇게 제 보고서는 공식 입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후 엘레나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국 쪽 반응은 어떤가요? 조용합니다. 아마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기록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을 배제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의 문제다. 태양을 다루는 기술은 강대국만이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질서고 나는 그 질서를 지켰다. 펜을 놓고 나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적은 그 문장들이, 제가 내린 그 판단이 훗날 저를 어떻게 올가맬지를요.
제 이름이 적힌 그 보고서가 제 커리어 전체를 무너뜨릴 폭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9년 봄, 제네바에서 첫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국은 5개였죠.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한국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단의 자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유엔 본부 근처의 오래된 건물이었죠. 높은 천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앙리, 오랜만입니다. 당신 보고서 덕분에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죠. 제 판단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첫 안건은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미국은 플라즈마 제어 기술을, 프랑스는 초전도 자석을, 독일은 시스템 통합을, 일본은 재료 공학을, 러시아는 장치 설계를 맡기로 했죠.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재차 참여 의사를 밝혀왔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의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융합은 검증된 기술력이 필수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마이클이 거들었습니다. 르블랑의 분석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한국은 2번째로 배제됐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믿었죠.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택한 거라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마이클, 사토와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죠. 마이클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앙리, 당신이 없었다면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사토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이 수준은 아니죠. 저는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맞습니다. 저도 맞고요. 우리는 세계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놓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죠. 한국, 독자 핵융합 연구 착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자 연구라니.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매달려도 어려운 기술을 혼자서 한다고요.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기사를 접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기사가, 제가 무시한 그 결정이 훗날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줄은요. 한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의 무게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2000년 여름 공식 초청장이 한국에 발송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직접 검토했죠.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 옵저버 자격 부여 안내. 옵저버. 관찰자. 구경꾼이라는 뜻입니다.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은 제한적이고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죠. 기술 자료는 볼 수 있지만 핵심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엘레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도 받아들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선이니까요. 사실 저는 이 결정이 관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도 없는 나라에게 최소한의 자리라도 준 거니까요. 한국은 감사해야 마땅했죠. 2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짧았습니다. 딱 3줄이었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옵저버 자격이 아닌 정회원 자격을 희망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독자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니. 강대국 5개가 모여도 어려운 프로젝트를 혼자서요? 마이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군요. 1년도 못 가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사토도 동의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파일에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곧 현실을 깨달을 거라고.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문을 두드릴 거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개인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게 옵저버 자격을 제안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우리는 할 일을 했다. 펜을 놓으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국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 후 프랑스 과학지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국가핵융합연구소 설립, 독자장치 개발 선언.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픽 웃었습니다. 선언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핵융합은 수십 년의 축적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본도 인력도 시간도 필요하죠.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3년 안에 포기할 겁니다.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곧 무릎을 꿇을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장치 건설 착수, 플라즈마 실험 준비, 초전도 자석 자체 개발.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실험과 성공은 다른 문제니까요. 2003년 가을 첫 번째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국제 프로젝트 현황 분석 자료였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첨부 문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K스타 장치 첫 플라즈마 생성 성공.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첫 플라즈마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유지 시간이죠. 하지만 그 문서를 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서랍에 그 문서를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포기하지 않을까? 왜 계속하는 걸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판단은 옳았어. 하지만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2005년 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장 마르탱을 만났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저명한 에너지 전문 기자였죠. 오랜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앙리, 한국 얘기 들었습니까? 저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아직도 그 프로젝트 하고 있다던데요.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장이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근 과학저널에 실린 논문이었죠. 이거 보십시오. 플라즈마 유지 시간 0.5초 달성이라고 합니다. 0.5초. 반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죠. 고작 반초입니다. 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작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10년이 걸렸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앙리,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한국을 배제한 거 맞습니까? 저는 움찔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업계에서 다들 압니다. 당신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하지만 결과는요? 한국은 우리 없이도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앙리. 역사는 결과로 판단하니까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0.5초. 고작 반초.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죠. 2주일 후 연구소에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 일정 1차 지연. 러시아가 맡은 장치 설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빅토르의 팀이 계산 오류를 범했고 전체 일정이 6개월 늦춰질 상황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진전이 더딘데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플라즈마 유지 시간 1초 돌파. 1초. 이제 초 단위로 측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3년 만에 반초에서 1초로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가 1초를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을 역산했죠. 12년. 한국은 3년.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개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다고. 그런 문장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속으로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한국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2007년 가을,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본부에서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저는 늘 그랬듯이 자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사토, 그리고 새로 합류한 독일의 한스까지. 토마스가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40%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지연된 상태죠. 한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연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초전도 자석 제작 지연,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 오류, 그리고 토마스가 말을 흐렸습니다. 마이클이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품 호환성 문제입니다. 각국이 만든 부품들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토마스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참고로 타국 현황도 첨부했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습니다. 각국의 핵융합 연구 현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K스타 장치, 플라즈마 유지 시간 5초 달성. 5초.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년 전에 1초였는데 지금은 5초라고요? 한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초면 우리보다 앞선 겁니다. 사토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확인된 수치입니까?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연구를 시작한 지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해왔고요. 토마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르블랑.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스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초전도 자석의 성능이 우리 것보다 30%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이클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집중과 투자입니다. 그들은 핵융합 하나에만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엘레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통령실 외교보좌관인 그녀의 사무실은 에펠탑이 보이는 곳이었죠. 엘레나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앙리,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을 배제한 게 실수였습니까? 저는 찻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엔요? 그럼 지금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레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한국을 빼놓았냐고. 이젠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는데 말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당시 판단이 옳았다고요? 아니면 실수였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엘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앙리, 당신 보고서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장 마르탱이었습니다. 앙리, 기사 쓸 겁니다. 한국 핵융합 성과에 대해서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배경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이 처음에 배제됐는지 말이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미안합니다, 앙리. 하지만 이건 기록되어야 할 역사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8년에 제가 쓴 보고서였죠.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 있으며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저를 고발하고 있다는 걸. 5초. 30% 향상된 자석. 7년. 이 숫자들이 제 판단이 틀렸다고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009년 초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소는 브뤼셀이었죠.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엘레나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참석해주세요, 앙리. 당신 의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토마스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3년 지연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20% 초과했고 기술적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 원인 분석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토마스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연 원인 분석. 첫 번째 항목은 기술 미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품 호환성 문제. 세 번째는 예산 부족. 그리고 네 번째, 초기 참여국 선정 오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토마스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초기에 더 많은 기술 보유국을 참여시켰다면 현재의 문제의 상당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이클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토마스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스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을 보면 그들이 초기부터 참여했다면 우리가 직면한 초전도, 자석 문제와 플라즈마 제어 문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레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하려 하지 않았죠. 모두가 그녀를 봤습니다. 엘레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회의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참여를 원했고 나름의 기술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죠. 마이클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누구의 판단이죠? 엘레나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르블랑, 당신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왜 한국을 배제했습니까? 저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당시 정보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라니요? 당신이 직접 확인했습니까? 답하세요, 르블랑. 한국에 가봤습니까? 그들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까? 연구진을 만났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배제를 권고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우리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지금 우리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지금 보유한 기술만 있었어도 우리는 일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론입니다. 당시엔 누구도 한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엘레나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워렌, 당신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쓴 사람은 르블랑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비난하는 눈빛, 실망한 표정, 냉소적인 미소.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협력을 요청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앙리, 미안하지만 당신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는 일. 당신이 해야 합니다. 왜 제가? 당신이 책임자니까요. 마이클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책임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죠. 61년을 살면서 저는 늘 옳다고 믿었습니다. 제 판단을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배제한 사람. 프로젝트를 지연시킨 원인. 모든 책임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씻어낼 수 없는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배제했던 그 나라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2009년 5월, 저는 처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단지 통역 한 명이 표지판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통역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전 연구소로 출발합니다. 김태윤 박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짧고 사무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11년 전 제가 배제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최첨단 시설, 그리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 이게 제가 무시했던 나라의 실력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8살의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박사님.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악수는 청하지 않았죠.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와서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지금 와서입니다. 김태윤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11년 전 우리는 참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죠. 관찰자 자격만 제안받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쓴 보고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단계라고 썼죠. 핵심 프로젝트 참여는 시기상조라고요. 제가 쓴 문장들이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김태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11년간 혼자 싸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기술도 자금도 인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윤이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플라즈마 유지 시간 10초. 초전도 자석 성능 세계 최고 수준. 제어 시스템 안정성 95%.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기술을 배우는 단계입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서현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준비됐습니다. 김태윤이 일어섰습니다. 따라오시죠. 저는 그를 따라 실험동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장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K스타였죠. 김태윤이 말했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당신이 배제한 나라의 기술을.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초, 2초, 3초, 10초.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15초에서 멈췄습니다. 박서현이 보고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안정성 97%.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11년 전 저는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김태윤이 말했습니다. 협력 요청이라고 하셨죠? 네.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회원 자격. 그것이 전제입니다. 관찰자도 부분 참여도 아닙니다. 완전한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요구인지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국에 전달하겠습니다. 김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르블랑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가 필요하죠. 그 말이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배제한 나라. 제가 무시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정회원 자격 승인을 권고함. 11년 전과 정반대의 문장이었습니다. 펜을 놓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복한 겁니다.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죠. 2010년 3월 한국이 정회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본부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식 발표문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엘레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앙리. 당신이 해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고개만 숙였을 뿐인데요. 엘레나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12년 늦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엘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한국산 초전도 자석이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장 검수에 참석했습니다. 한스가 책임자로 나와 있었죠. 거대한 컨테이너가 열리고 자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스가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정밀도가 완벽합니다. 기술진들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입니다. 오차 범위 0.001%. 한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르블랑,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부품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치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파견되어 직접 작업을 지휘했죠.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박서현이 현장을 점검하며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0.5mm 조정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엔지니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계산했습니다. 박서현은 그렇게 말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2년 전 제가 무시한 사람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태윤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거였죠. 저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 박사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김태윤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대로요. 김태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2년 전 저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죠. 그냥 약한 나라라고 단정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태윤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르블랑, 사과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인정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김태윤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12년 9월 프로젝트가 재개됐습니다. 한국의 합류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연되던 일정이 정상화됐고 기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됐죠.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개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고백.
저는 12년 전의 일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왜 한국을 배제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배제했다.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한 건 나의 판단이었다. 한국은 우리 없이도 태양에 도달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 이것은 인정이 아니다. 굴복이다. 우리는 한국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펜을 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저는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뉴스에서 한국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K스타 플라즈마 유지 시간 5분 달성. 5분. 300초.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17년 전, 저는 그들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갔죠. 저는 그날 밤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역사를 오판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는 나의 커리어가 아니었다. 세계가 잃어버린 17년이었다. 만약 내가 다르게 판단했다면 인류는 지금쯤 태양 에너지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 나는 다만 이 기록을 남긴다. 강대국의 오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가는지를. 그리고 한 나라의 집념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펜을 놓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배제한 그 나라. 제가 무시한 그 사람들. 그들이 이제 세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한국을 배제한 이름, 앙리 르블랑의 고백입니다.